네, 안녕하십니까. 주간동화 김우정 기자. 네,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 김학렬 소장입니다. 예, 최근 부동산 시장은 치열한 눈치 싸움 속에 거래 절벽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내 집 마련의 꿈, 또 현명한 재테크를 위한 해안이 정말 절실한 상황입니다. 오늘 투베이트 스페셜은 김학렬 소장님을 모시고 안개 속에 휩싸인 부동산 시장 전망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소장님, 최근에 부동산 시장을 좀 보니까 매물 잠김 속에서 급매물 위주로 일부 좀 거래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강남 3구에서도 급매물의 경우 기존 가격보다 수억 원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상황을 또 어떻게 좀 분석을 하고 계신지 소장님께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 팩트가 맞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정이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이게 호가 대비 내려온 거래 금액을 보게 되면 굉장히 급락한 것처럼 보이기도 했기 때문에 폭락장으로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지금 이 현상들이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일단 팩트부터 체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022년 현재 거래량은 이게 거래량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만큼 굉장히 낮은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도보다 2021년도가 거래량이 절반으로 줄었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보다 현재 거래량이 10분의 1로 줄었어요. 그럼 이건 정상적인 시장에서 거의 20분의 1 토막이 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유의미한 통계로 봐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거래량이 적다고 해서 이것들이 무시할 만한 통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 앞으로 올라갈 거다 내려갈 거라고 섣불리 전망하는 것들보다는 어떤 거래들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재 급매물 위주로만 거래가 되고 있고요. 급매물이 이제 두 가지가 있을 텐데 대부분은 시세 대비 낮게 거래되는 것들을 급매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분들의 거래량이 워낙 적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거의 전수조사 가까운 조사들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다 조사한 것도 아닌데 몇몇 최근에 거래하셨던 분들을 샘플링을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대부분은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잔금을 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신규 입주하시는 분도 있고요. 신규가 아니라 기존 아파트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쪽에 잔금을 쳐야 되는 상황에서 이쪽 집이 매도가 되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그냥 팔아주세요. 이었어요. 가격 상관없이. 왜냐하면 이분은 이미 10여 년 전에 사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싸게 판다 하더라도 세금 낼 걸 좀 덜 내는 것 뿐이지 문제가 되는 가격들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거래되고 있는 것들이 8월 달에 400여 건이 거래된 거예요. 400여 건이. 네네. 그러니까 급매물, 서울 전체가 400여 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아마 이런 식의 거래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거래는 아니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물론 이거는 서울 일부 지역에 해당된다는 얘기라고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지방 같은 경우, 특히 대구 같은 경우는 실제 하락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일단 물량 자체가 많아요. 아파트 물량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예, 서울은 물량 자체가 적은 상태에서 거래량만 그렇게 되고 있을 뿐이고 뭐 공급이 많아서라든지 수요가 급감해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대구 같은 경우는 가장 시세가 높다라고 하는 수성구에서조차도 신규로 분양하는 물량도 많고요. 입주하는 물량도 많고 기존에 거래되는 물량, 기존 아파트들의 물량도 많기 때문에 매수자 입장에서는 굳이 비싸게 살 필요가 없고 골라 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분위기를 보니까 앞으로 분양할 곳들이 남아있고 입주할 곳들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시세가 더 떨어질 것으로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전세 매물도 있기 때문에 급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전세를 살짝 한시적으로 갔다가 매매로 전환해도 충분히 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대구 같은 시장은 아마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조정장이 예상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사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이사를 하면서 하향으로 거래됐으면 이제 하락 시장으로 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하게 이사를 가셔야 되는 분들이 급하게 팔고 있을 뿐이고요. 심지어는 어떤 분들이 샀는지도 여쭤봤어요. 몇몇 입지들을. 그 단지에 살고 계신 분들이세요. 그 단지에 살고 있는 분들이. 왜냐하면 그 가격이 급매물인지 알고 평가할 수 있는 분들이 본인이 매수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20평대 살던 분들이 30평대를 사시는 경우도 있고 자신의 자녀분들, 그러니까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겠죠. 자녀분들한테 추천해갖고 사게 하는 경우들도 이게 뭐 400건이니까 몇 건 정도를 하더라도 굉장히 큰 포션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건수들입니다. 결국은 이것들이 급매물일 때도 아마 하락장이라고 했을 때는 아마 거래가 더 안 될 거예요. 아마 더 빠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더 빠질 입지들도 있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입지에서 거래가 됐다고 하는 그런 거래들은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들이고요. 이것들이 시장에 전반적으로 다 그런 것은 아니냐라고 질문하시면은 다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따로 파악한 것들 뿐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거래량이 워낙 급감된 상태에서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거래 건수들은 아마 대부분 그런 거래들이라고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이 정말 그런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실거래가 정보가 뜨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그 단지에 있는 중개업소에 한번 물어보세요, 전화해서. 그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왜냐면은 워낙 거래가 없기 때문에 거래가 된 건수들을 다 분석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다 진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소장님 짚어주신 것처럼 최근에 부동산 관련 취재를 하다 보면 뭐 당연히 현지에 있는 공인중개사 관계자분들을 취재하게 되는데요. 말씀처럼 워낙 매물이 적다 보니까 네. 한 개 거래가 되면 그것을 모두 빠삭하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특히 이제 비정상적인 거래들 있잖아요. 맞습니다. 일반적인 매물이 아니라 직거래 혹은 증여식 거래 뭐 그렇죠.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그냥 너무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할 수밖에 없었고, 최근에 강남의 모 단지 같은 경우는 평소 때 거래되는 금액이 29억에서 43억까지 한 14억 정도 박스권이 있는 아파트였는데 네. 최근에 15억을 거래된 게 한 건이 나왔어요. 맞습니다. 그건 누가 보더라도 이상한 거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절반으로 50%가 뭐 가격이 하락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은 조금만 조사해 보시면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거래 건수들이기 때문에 직접 한번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짚어주신 것처럼 최근에 거래 건수가 워낙 적다 보니까 뭐 400여 건 중에 하다못해 뭐 4건만 네. 그런 거래가 되더라도 통계상으로는 굉장히 높은 비율이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시각에 따라서 굉장히 시장을 좀 달리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건 차치하고 나서 네. 또 다른 시장이 보내는 시그널이 요겁니다. 아까 뭐 짚어주긴 했습니다만은 고금리 때문에 청약 경쟁률이 낮아지고 미분양 사례도 늘고 있다. 뭐 이런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2021년도 시장이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인식에 좀 잘못된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2021년도에 있었던 현상들을 좀 지우셨으면 하기를 좀 제안을 드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오늘도 이제 그런 기사가 났었는데 경매 시장에서 낙찰가율이 98%로 떨어졌대요. 그렇죠. 예, 원래는 작년까지는 130%였는데 98%로 떨어졌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난 한 경매 시장을 한 30년 동안 복기를 해보면은 80%에서 70% 정도 낙찰되는 게 일반적인 시장이거든요. 근데 98%면은 아직도 높은 거예요. 그렇죠. 더 빠져야 정상인 것들이죠. 근데 작년에 120%, 130%의 낙찰이 되다 보니 감정평가 대비 그것들이 이상한 현상들을 보이는 것들이거든요. 지금 최근에 신규 아파트 분양률, 청약률이 떨어지는 이유도 같은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작년까지 청약 경쟁률이 너무 높았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적게는 수백 대 1이고요. 많게는 수천 대 1이 나오는 세대도 나왔거든요. 그것이 이상한 것들이거든요. 왜 그렇게까지 과열이 됐었느냐? 신규 아파트 가격이 기존 아파트 가격보다 저렴했기 때문에 거의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청약에 관심이 많았던 것들이 작년에 이렇게 폭발했던 것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정상 시장으로 가는 과도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서울 같은 경우도 경쟁률이 아직도 두 자릿수가 나오거든요. 이게 네 자릿수, 세 자릿수보다 낮긴 하지만 이것들은 정상적인 그 경쟁률이라는 것들을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분양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미분양이 발생하는 것들이 당연한데 지금까지는 미분양이 왜 발생하지 않았냐면은 워낙 매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상적으로 이 매물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시기가 된 거예요. 주변 시세들과 비교해 봤을 때 구축보다 뭐 싼지 비싼지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상품력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서울에서 미분양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지역들을 가보면은 대부분 강북 지역에 있는데 이게 아파트라고 평가하기에 좀 애매한 상품들이에요. 어떤 상품일까요? 그러니까 주상복합식이라고 하기도 못하고, 보통 아파트 하면은 동이 있고 그렇죠. 단지 커뮤니티가 있고 조경이 있고 이런 것들을 떠올리잖아요. 네. 근데 거기는 그냥 딱 봤을 때 이게 주상복합인지 아닌지 애매한 것들, 세대수 적고,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단지라고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작년까지는 그런 아파트들도 다 분양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시기에서는 기존 아파트에도 시세가 좀 내려오고 지금 매물이 좀 있다 보니까 비교할 수 있는 이제 시기가 생긴 거예요. 이 정도 이 정도 상품이라고 했을 때는 기존 아파트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상품이 별로 안 좋아 보이는 거죠. 그리고 가격을 비교해 봤더니 주변에 있는 구축 아파트랑 거의 유사해요. 그러면은 차라리 상품성이 좋은 구축 아파트가 좋지 않을까? 저울질을 하는 것들이죠. 이런 저울질하는 상황에서 미분양이 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같은 경우는 가격
또 싸고 상품도 좋은데 가격도 싸기 때문에 분양이 완판됐다고 치면 지금은 분양하는 면면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도 인기가 많은 단지들 같은 경우는 분양이 다 완판되는데 이게 주변에 있는 기존 구축 아파트랑 비교했을 때 애매한 것들만 가격적으로나 상품적으로 그런 것들만 미분양이 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는 분리하셔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꾸 이제 대구 얘기랑 비교하게 되는데 대구는 지금 정상적인 아파트 상품이라 하더라도 미분양이 나요. 소위 말하는 뭐 대단지에서 선호되는 브랜드 아파트도 그렇죠. 미분양이 난다. 근데 이제 대구가 미분양이 나는 이유는 상품력이 떨어져서도 아니고 브랜드가 빠져서도 아니에요. 비싸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작년까지는요 대구에서도 입지가 좋은데 정상적인 아파트인데 기존에 있는 구축보다 싸게 분양을 했거든요. 작년까지는 분양이 잘 됐어요. 근데 올해 분양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면은 최근에 분양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분양했던 입지보다 조금 더 떨어지는데 심지어 상품도 살짝 떨어지는 것 같은데 작년보다 더 비싸게 분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분양을 받지 않고 분양을 대기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차라리 작년에 분양했던 거 거의 지금 뭐 미계약분이 몇 개 나왔다고 하는데 그거 사는 게 낫지 않아? 이런 판단들을 하는 거죠. 그럼 이건 미분양이 날 수밖에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대구는 더 싸게 분양할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랑 내년 분양할 것들은 조금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분양이 좀 어떻게 보면은 입지나 상품력 가격을 비교했을 때 떨어지는 것들은 미분양이 나는 것들은 좀 지방이나 서울이나 똑같다라고 좀 분리하셔서 보셔야지 그냥 다 전반적으로 청약 시장이 뭐 침체됐다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방금 소장님 말씀 중에 제가 좀 인상 깊게 들었던 구절이요. 부동산 시장에서 작년 상황을 잊어라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작년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뭐 부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은 버블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아니라면 부동산 가치가 굉장히 높았던 시장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속된 말로 옥석 가리지 않고 다 올랐던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뭐 대단지에 선호되는 브랜드는 물론이고요. 아까 짚어주신 일부 뭐 오피스텔은 물론이고 뭐 아파텔이라고 불리는 좀 이게 뭐 주거형 도시형 생활주택도 있고요. 이런 것이 골고루 다 같이 올랐던 시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이런 것들은 아까 짚어주신 것처럼 분양도 미분양이 나는 경우가 있고 시장에서 이제 수요자들도 내가 이 가격에 이거를 분양받아야 돼? 이걸 사야 돼? 약간 이렇게 저울질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표현하면 목석가리기라고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에서 여전히 견조한 가치를 유지하고 있는 진짜 서울, 뭐 진짜 강남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매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느 지역, 어느 시장을 특히 좀 주목을 해야 될까요? 이게 참 이런 말씀 드릴 때마다 개인적으로 조금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제 잘못은 아니지만 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지역들 같은 경우가 정해져 있어요. 일단은 일자리가 확실히 많아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거주했을 때 여러 가지 기반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이것까지 따져 보셔야 되는데 입주민들끼리도 좀 유사한 경제력이 있는지 때까지도 디테일하게 따져보시게 되면 따져봐야 되는 그런 조건일 텐데 그러면 입지는 딱 정해져 있어요.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같은 경우는 지금도 탄탄한 수요층이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의 현재 거래 건수를 보면 지금도 급매물로 거래돼서 지난번에 거래했던 금액보다 낮게 거래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종종 거래된과 동시에 신고가가 갱신되는 아파트가 아직도 있어요. 용산구는 지금도 신고가가 갱신되고 있고요. 서초구 일부 단지에도 신고가가 갱신되고 있습니다. 단지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레미안 포스트지랑 반포 자이 최근에 거래된 거 보세요. 신고가예요. 거기는 급매물이 아니라 신고가가 거래되고 있고 하락한 금액으로는 거래가 아예 안 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분들이 이거를 팔고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팔고 갈 때 아까 급매물로 내놓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들은 상급 입지 상급 상품이 없는 거예요. 이미 꼭대기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강남구나 서초구나 용산구 사시는 분들은 각각 이유만 각각의 본인들만의 이유로 지금 어떻게 보면 최종 종착점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굳이 이 매물들을 팔 필요가 없는 것들이죠. 물론 이제 그 지역 내에서 선호하는 입지에 새 아파트가 생겼어요. 그때는 이제 팔고 가겠죠. 그런 분들이 아니라고 하면 지금은 신규 아파트가 공급되는 시기도 아니고 그런 매물들이 있는 시기도 아니거든요. 만약에 지금 구축 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들이 더 좋은 입지, 더 좋은 상품들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이주를 하겠죠. 근데 지금 그런 상품들이 공급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지금 계속 정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저 초고가 주택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뭐
테라스 청담이라든지 이런 거 말고요. 일반적인 아파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울에 양질의 아파트들이 공급되기 전까지는 이 수요는 계속 정지가 되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공급을 계속 많이 해야 되고, 근데 서울에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이 계속 묶여 있는 한동안 이러한 트렌드들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분들은 거래를 안 할 거고, 밑에 분들은 계속 발을 동동거리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거래량이 안 되고 좀 추가되지 않는 것들은 지속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요 상단에 있는 주택들은 그대로 그냥 있는 것들이고, 요 하단에 있는 지역들만 계속 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서울의 상단 같은 경우는 상급일지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의 중하위권은 경기도보다 경쟁력이 떨어지거든요. 이분들은 경기도로 빠지기도 해요. 판교, 과천 이런 지역들은 굉장히 좋은 대상이 되기도 하거든요. 뭐 성남이라든지 하남, 광명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서울의 중하위권 지역들은 경기도나 인천과 순환을 할 수 있는데, 서울의 상위권 지역들은 거래량이 계속 멈춰 있을 것 같아요. 별도의 조치가 없는 이상.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아마 이렇게 시장이 좀 나눠서 진행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부동산 시장의 어떤 흐름이 조금 이제 동맥경화가 다소 생긴 느낌이 있는데요. 이것을 풀려면 결과적으로 좀 정부가 나서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방금 짚어주신 것처럼 뭐 규제 완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지금 현 정부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을까? 당초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각종 규제 완화를 공약하긴 했는데요. 아직까지 구체화된 규제 완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추석을 전후로 해서 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나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아직까지는 규제 완화를 뭐 검토하거나 협의하거나 결정한 바가 없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아직 정부가 규제 완화를 구체화하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만약에 정부가 규제 완화를 한다면 첫 번째, 두 번째로 꼽힐 수 있는, 빨리 할 수 있는 완화책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좀 어떤 걸로 좀 예상이 되시나요?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당시에 공약들을 내세웠던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골라서 저희가 한번 이제 취하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그 전에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이분 정치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규제 완화를 왜 할까요? 부동산 시장을 좀 이렇게 좀 띄우기 위해서 아닐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띄울 이유가 그렇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진보 보수를 떠나서요, 그냥 정치하시는 분들은 시장에 문제가 생기면은 문제한 것들을 반대되는 정책들이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는 시세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계속 규제를 했던 것들이고, 완화 정책을 폈던 김대중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시세가 빠지니까 자꾸 완화책을 폈던 것들이었거든요. 지금은 어떤 시장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은 뭔가 손을 댔다가 더 오르면 어쩔까? 지금 눈치 보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요? 예, 결국 그렇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인데, 정치인들은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상황이 딱 좋거든요.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지금 뭔가 정책을 어설프게 냈다가 올라가면 올라갔다가 욕을 먹을 거고, 그렇죠. 내려가면 또 내려갔다가 또 욕을 먹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막 굉장히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굉장히 텐션이 강한 시기거든요. 이 상태를 끝까지 한번 유지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가 바보가 아닐 것 같거든요. 원희룡 장관님도 그러니까 그 국토부 장관 되면서 이전 정부의 정책들을 다 비판하면서 하겠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텐데, 뭔가를 규제를 완화했다가 그쪽 분야의 부동산이 오르게 되면은 본인들한테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주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 경기도에서는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굉장히 이슈였잖아요. 네. 갑자기 싹 말이 사라졌어요. 갑자기 2024년 이후에 영구하겠다는 얘기라고. 왜냐면은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생긴다는 기대 때문에 올 상반기 때 일기 신도시가 좀 많이 올랐거든요. 단기간에. 그거 보면서 갑자기 조금 주춤하게 된 것들이. 두려움을 좀 느낀. 예. 근데 이제 지금 아마 서울도 딱 텐션이 좋거든요. 더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요 시기를 최대한 끌고 가고 싶을 텐데, 서울은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인천이나 경기도는 계속 신규를 공급할 수 있어요. 지금도 공급하고 있고. 근데 서울은 손대지 않으면은 신규가 공급되지 않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신도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인천과 경기도는 신도시가 많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을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추진하지 않아도 신규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는 여지가 계속 생기고 있는데, 서울은 손을 안 대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은 아마 어쩔 수 없이 지금 시세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상관없이 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다행히 서울이 좀 조금 하향 안정세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재건축에 대한 것들을 풀어줘도 시세가 올라가기 힘들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대출도 안 나오고 기존 매물도 팔리지 않고, 그다음에 또 상급 입지 중에서
있는 분들이 물건을 풀어줘야 되는데 일단 이분들이 물건을 안 놓고 있거든요. 그럼 이사 갈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럼 결론은 뭐냐면은 조금 더 세대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정비 사업밖에 없을 텐데 그 중에서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이고 특히 재개발 같은 경우는 지금 차근차근 진도가 나가고 있긴 해요. 지금 아마 분양가 상한제만 풀리게 되면은 재개발은 큰 문제 없이 진행될 것 같아요. 지금 사업성이 낮은 이유가 분양가 상한제면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분양가 상한제가 풀리게 되면 어느 정도 좀 사업성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궁극적으로 재건축을 좀 지목해 보시기를 좀 당부드리고 싶은데 재건축은 노골적으로 못하게 했거든요. 이전 정부에서. 일단은 초기 단계에는 안전진단이란 카드로 못하게 했습니다. 그냥 말도 안 되는 딴지였었거든요. 그냥 안전진단이 목동 14개 단지 중에서 한 단지만 통과했어요. 그게 일단 말이 안 되거든요. 같은 시기에 같은 설계로 지은 아파트인데 어딘 통과되고 어딘 통과 안 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은 그냥 하지 말라는 메시지였거든요. 근데 이번 정부 공약에서도 나와 있었고 아마 하반기 때는 법적인 것들을 개선해서 이건 아마 시행령 개선으로 충분하니까 그래서 아마 안전진단을 완화하게 되면은 초기 재건축 속도 좀 빨라지는 것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달라질 것 같고요. 이전 정부랑 중간에는 초과이익 환수금 제도라는 게 있어요. 입주할 때 이제 그 추진위 설립위원부터 준공시까지 시상승분의 50%를 제출하는 세금으로 내는 그런 법제일 텐데 현금이 없잖아요, 일반인들이. 그렇죠. 예, 지금 한강맨션, 용산 동부친동의 한강맨션 같은 경우는 7억 원 이상을 내라고 하는 초과이익 환수금 때문에 거기도 깜짝 놀랐거든요. 현찰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방 같은 경우, 경기도 같은 경우는 1억만 내라고 하더라도 생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당장 뭐 대출도 안 되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또 이 재건축 건축비를 또 내야 되거든요. 추가 분담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진도를 못 나갔었고 결정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져서 아예 분양도 못 하고 있는. 지금 분양이 일정 밀린 것은 다 그 문제입니다. 분양가가 서로 협의가 안 돼서 못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유일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는 단기적으로는 요 재건축에 대한 제도 규제 완화일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갈피를 잡아보면 뭐 부동산 규제라는 것은 크게 두 갈래일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한 규제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돈의 흐름, 소위 뭐 대출 돈줄을 이제 쥐는 그런 규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확실히 정부가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을 그다지 이렇게 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원 장관도 얘기했지만 집값 하향 안정세가 좀 더 지속되어야 한다. 혹은 여전히 소득 대비 집값이 너무 높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국회 질의에서요. 그렇다면 당분간은 급작스러운 규제를 완화할 것 같지는 않은데 이와 동시에 추석 전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금지 해제부터 실시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기사화가 되니까 당장 기재부에서 지금 시점에서는 결정한 바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금지부터 이렇게 시장에서 완화될 거라고 전망하는 이유는 뭐 사실 이게 핵심 규제이고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부작용이 좀 적지 않을까 예상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시장에서 조금이라도 상향으로 움직이게 되면 또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문제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정확히 정부가 캐치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상승을 할 거예요. 풀렸게 되면. 왜냐하면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중위 가격이 12억이거든요. 12억이라는 얘기는 한 10억에서 14억 정도 되는 주택에 제일 많이 거주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다음에 이사 갈 때 15억 이상 아파트로 가려고 할 거잖아요. 그렇죠. 15억, 20억 사이에 있는 아파트들이 인기가 많을 텐데 그 구간이 조금 상승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15억 대출만 허가해 주게 되면은 그 구간의 거래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매물이 줄 것이고 당연히 시세는 올라가겠죠. 근데 이게 짧게 보면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그것들이 그냥 한 번씩 이사를 가는 것들이거든요. 상승 이런 패턴이 아니라 투자층들이 들어오게 되면 쭉 올라갈 수 있는데 이건 실거주 패턴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물 증감에 따라서 그냥 오르고 내리고가 반복될 뿐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 부분이 우려가 됐기 때문에 15 구간에 대한 아마 풀긴 풀 것 같은데 조금 더 시기를 좀 늦추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럼 당장 만약에 뭐 당장은 뭐 애매한 포지션을 취했습니다만은 지금 시장에서 예측하는 것처럼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금지가 해제가 되면 규제 완화되면 어느 지역부터 좀 부동산 거래가 늘어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억에서 20억 구간이 제일 많은 지역들 서울이 될 것 같고요. 강남구는 이미 상관이 없고요. 강남권 같은 경우는 강남, 서초, 용산은 이미 20억 원 전후의 시세 어차피 대출이 안 나오는 구역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영향은 없을 것 같고 아마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다
영향권 지역에 포함될 것 같아요. 예. 결국에 가장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거는 내 집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 언제 시장에 들어갈까, 시기, 요거 오는 것 같아요. 뭐 서울과 수도권을 가장 사람들이 눈여겨보는 시장이니만큼 요거에 좀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요 타이밍과 방법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역에 따라 상품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상급 입주로 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 지금 당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들은 늘 마음의 준비가 끝난 순간이 늦습니다. 상급 입지 가는 것들은. 근데 이게 그냥 같은 지역 내에서 움직이거나 혹시 하향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주저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입지가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들은 실질적으로 단기 수요들이 좀 많이 몰린 지역들, 예를 들어서 투자 수요층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뭔가 평생 사는 입지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살다가 이사 가려고 했던 그런 입지들, 그러니까 조금 중하위권 입지들이 좀 많이 그런 지역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조금 더 조정될 때까지 기다려도 좋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아마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특히 서울 지역에서 이사를 노리시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준비된 사수부터 쏘세요. 그냥 이거는 조금 빠른 시기가 더 좋은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아무래도 주택에 대한 거래 건수도 많고 경험들이 많은 분들이 아마 강남권, 서초구, 용산구에 사시는 분들일 텐데 그분들 의사결정하는 패턴들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좀 저렴한 지역들 같은 경우는 실수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주택들 같은 경우는 샀는데 물리는 경우가 종종 많은데 고가 아파트들은 샀는데 물리는 경우가 저는 거의 없다고 봤어요. 왜냐면은 대표적인 케이스가 언제였냐면은 금융위기 이후에 음마 아파트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8억대까지 빠졌다가 15억 하던 아파트가 8억대까지 빠졌었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거보라고 망하지 않았냐고 그렇게 비판을 했었거든요. 그 음마 아파트 지금 얼마입니까? 25억, 27억 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뭐 15억에 산 사람이 8억까지 빠졌다 하더라도 이미 25억이 됐잖아요. 이걸 실패했다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샀는데 단기적으로 시세가 빠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난 이거 재건축할 때까지 가져갈 거야. 혹은 뭐 이런 것들을 희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는 그냥 평생 사실 분들 입장처럼 들어가시면 문제가 안 생길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물론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이렇게 또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저렴할 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바닥을 알려달라. 그건 저도 몰라요. 근데 적어도 10년 정도 기간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샀는데 빠질 수 있는 것들은 감안하고 들어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저점을 맞춰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미 들어가라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이미 늦은 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10년 정도 보신다고 하면은 상급 입지는 지금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뭐 이사를 가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매매로 가든지 임차로 가든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들도 좀 이게 좀 조정이 된 입지들이 좀 보이긴 하거든요. 작년에 특히 많이 올랐던 입지들 같은 경우는 그런 입지들은 한번 구분하셔서 보실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보면 재건축 재개발은 사실 지금 당장 시작을 해도 뭐 짧아도 15년, 뭐 길면 20년 이상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주요 지역에 물량을 공급하려면 또 골든 타임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규제 완화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좀 재개발 같은 경우에 뭐 어디 지역이 좀 대표적일까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지금 호가가 작년에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조정이 된 지역들 들어가라고 말씀드리는데 단계가 이미 많이 진행된 아파트 구역들이 많거든요. 지금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뉴타운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대규모로 재개발 진행됐던 지역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가 좀 문제였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런 재개발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워낙 물건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이제 이것은 신규 아파트에 대한 가점이 올라가고 신규 아파트 청약이나 뭐 분양권 전매가 금지돼 있다 보니까 신규 아파트를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 전 단계로 갑니다. 재건축 재개발로 가서 2020년도, 2021년도는 정말 재개발 재건축의 좀 폭등 시장이었었거든요. 투자 시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2021년도는 재개발 지역들이 거의 폭등을 했었는데 지금 재개발 지역들 중에서 분양이 안 되거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밀리는 지역들이 생겼어요. 근데 그 지역들은 근본적으로 재개발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니라 분양 일정만 밀린 것들이거든요. 그런 지역들은 눈여겨줘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서울 같은 경우는 뉴타운들, 뭐 상계라든지 신림 뉴타운이라든지 뭐 부가의 뉴타운이라든지 서울에 있는 뉴타운은 다 해당돼요. 그리고 서울 주변에 있는 뭐 광명이라든지 광명도 뉴타운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대규모 재개발 사업지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피가 굉장히 많이 내려왔거든요. 근데 여기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생긴 지역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계가
너무 초기대 말고요. 적당히 진행된 것들. 그러니까 이 재개발이 좋은 이유는 중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조합 설립 이후로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재건축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개발 같은 경우는 지금 오히려 많이 조정된 것들 같은 경우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좀 제안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재건축 같은 경우는 지금 안전진단 지금 통과 못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받은 지역들이 있는데 안전진단이 완화가 되게 되면 당연히 거기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거잖아요. 그런 지역들을 노리셔야 되겠죠. 왜냐면은 재건축 좀 규제가 심해서 아직도 조합 설립 인가 이후로는 사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아예 그냥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안전진단 통과 못한 단지들 한번 노려보시는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이야기 나누면서 시종일관 시장 상황이 이렇죠. 이제는 팔고 싶은 사람, 사고 싶은 사람 모두 부동산이 다시 급등하면 어떡할까? 행여나 급락하면 어떨까? 이 공포와 불안감이 계속 시장을 지배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점에서 전망이 쉽지 않겠지만 부동산 시장 뭐 단기, 중장기 전망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지금은 뭐 전망을 하기가 좀 어려운 시기이긴 해요. 그래서 전망한다는 것 자체가 좀 감안해 주시고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들이고요. 저는 철저하게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수급을 따지시면 좋을 것 같고 수급이 깨져 있는 대구 같은 경우는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거기는 이제 한동안 내년까지는 뭐 힘든 시장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것 같아요. 서울은 입주 물량이 없는 것은 팩트고요. 경기도는 그냥 쏘쏘고요. 인천은 많습니다. 그럼 결국은 서울에서 수요를 해소 못한 층들이 아마 중하위권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인천으로 많이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인천에서도 무조건 다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 분들이 올만한 입지라든지 상품 같은 경우는 또 시세가 반등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뒤섞여 있다는 말씀이고요. 서울 같은 경우도 지금 입지가 탄탄하고 기존 매물들이 거래로 나오지 않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조정이 된다 하더라도 급매물 위주로만 거래되는 것들이고 하락 시장은 아닐 것 같고요. 서울에서도 하위권 지역들, 특히 인천이나 경기도랑 경쟁을 했을 때 순위에서 밀리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서울이라 하더라도 조정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역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서울하고 경기랑 인천 이 지역들 어떻게 오르갈 것이고 내려갈 것인가를 설명드렸잖아요. 이 논리 그대로 지방에서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대세 상승이다 하락이다 이런 전망은 못 해드리고요. 지금 봤을 때 수급과 경쟁 요인들 봤을 때 경쟁력에 있는 입지들은 여전히 폭등을 하진 않겠지만 꾸준히 아마 인플레이션 따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서울이라 하더라도 조정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좀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네. 예, 거래 담김 속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 오늘 저희 김 소장님과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해안을 드리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간동화 김우정 기자, 네, 스마트 튜브 김학현 소장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